저는 태어나 두 여자에게 버림받았어요. 첫 번째는 엄마였죠.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벽재에는 온통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천장 가까이에 난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올락말락한 집에 살았어요. 낡은 주택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한밤중에 물소리가 나서 보면 누군가는 우리 집 창문에 대고 소변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거기에 창문이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참 답이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엄마는 언젠가부터 외출이 잦았고 화장이 진해졌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것도 같은데 두 분이 크게 싸우셨던 소리만 기억해요. 그때부터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처음에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식당에서 종일 일을 하고는 남은 반찬으로 제 밥을 먹이셨는데 그 밥이 한 번도 맛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엄마가 어쩐 일로 화장도 안 하고 다 늘어진 티셔츠를 입은 채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있었더니 엄마가 직접 한 밥에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있는 밥상을 내주셨어요. 그 밥이 어찌나 맛있던지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 뒤 엄마가 절 씻기고 옷을 입히셨죠. 가자. 엄마의 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 때가 있어요. 엄마는 한 손에 짐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사를 가나 싶었죠.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고아원이었어요. 그 짐가방도 제 것이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두 사람의 짐이라기엔 좀 작았어요. 고아원에 들어가 엄마가 싸운 짐가방과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 짐가방이 나갔더라고요. 엄마가 싸서 버리고 싶었던 한 묶음의 짐. 그게 내가 아니었을까 자주 생각했죠. 고아원에서 생긴 버릇 중에 하나가 툭하면 고아원 담장 밖을 내다보는 것이었는데 단 한 번도 엄마로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돌아보면 엄마는 어떤 약속도 하고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저랑 짐가방을 고아원 안에 넣어놓고는 말도 없이 돌아섰어요. 그런 엄마를 차마 부르지도 못했어요. 돌아보면 참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고아원에서 나온 뒤로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택배부터 대리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제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집을 사는 것, 그 다음에는 내 식구를 만드는 것, 딱 두 개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라곤 눈길조차 준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제 삶에 불쑥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 드세요. 택배 때문에 자주 가던 동네였는데 갑자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저한테 에너지 드링크를 내미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침 피곤하기도 해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갑자기 저더러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마셨으니까 돈 내셔야죠. 네? 아니, 그냥 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저씨도 참, 내가 편의점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대로 물건을 줘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왜 주신 건데요? 피곤해 보여서 제안한 거죠. 근데 드셨으니까 값은 내셔야죠. 처음엔 너무 화가 났지만 굳이 실랑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값을 내고 가니까 너무 얄밉게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생각하면서 그 후로는 그 동네에 와도 그 편의점 쪽으로는 눈길도 안 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또 에너지 드링크를 내미는 겁니다. 드세요. 됐습니다. 왜요? 이거 진짜 그냥 주는 건데? 먹고 나면 또 돈 내라고 할 거잖아요. 내가 에너지 드링크를 돈 주고 사 먹고 싶어도 이 가게에서는 안 사 먹습니다. 어머, 완전 아저씨 같다.
요즘 편의점을 그냥 가게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언제 봤다고 친한 척까지 하는데 더 싫더라고요. 더 말도 섞기 싫어서 자리를 뜨려던 그때였어요. 그 여자가 내 주머니에 에너지 드링크를 쏙 넣더니 손을 흔들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잘 가요. 그날 일 끝나고 자취방에 돌아왔는데 주머니에서 그 에너지 드링크가 나왔어요. 참 이상한 여자다 싶더군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에너지 드링크는 마시지 않고 그냥 탁자 위에 올려놨는데 마침 또 그 동네에 가게 된 거예요. 설마 그 여자가 또 나타나진 않겠지 생각하면서 택배를 배달하는데 그 여자가 또 불쑥 나타나서 에너지 드링크를 내밀더라고요. 지난번에 준 것도 안 먹었어요. 그만 줘요. 오늘은 팔아줘요. 매출이 너무 안 나와요. 알바가 왜 매출까지 신경 쓰는데요. 신경이 쓰이죠. 내가 월급을 받아야 하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기브앤테이크 뭐 그런 거예요? 내가 한 번 사주면 한 번은 서비스로 주고 뭐 그런 거냐고요.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아저씨가 나를 자꾸 벌레만도 못하게 보니까 관심 끌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라고요. 이 여자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냥 받아요. 사실 저 편의점 우리 아빠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줘도 된다고요. 지난번에는 장난친 건데 진짜 돈 내던데요? 오, 양심 있어. 나 또 반했잖아요. 장난을 쳐도 뭔 그런 재미없는 장난을 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 택배를 나르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또 제 주머니에 에너지 드링크를 쏙 넣는 겁니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벌써 저 앞에서 또 손을 흔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에너지 드링크가 10개 쌓였을 때 결국 저는 그 여자가 있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드링크 값 결제할게요. 왜요? 그냥 내가 준 거잖아요. 여기요. 그러면서 카드를 내밀었더니 그 여자가 씩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드링크 값으로 데이트할까요? 에? 황당했는데 그 카드를 자기 주머니에 쏙 넣더니 돌려주질 않는 겁니다. 일 끝나면 몇 시예요? 여기 24시 편의점인 거 알죠? 일 끝나고 와요. 그때 돌려줄 테니까. 나 늦게 끝나요. 그러니까요. 정 갈 데 없으면 여기서 내가 먹고 싶었던 거 결제해서 먹으면 되지? 카드를 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자정이 넘어 편의점에 다시 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카운터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나 기다리느라 교대도 못하고 이러고 있나 생각하니 마음이 좀 짠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골라서 내가 카드로 결제하라고 했더니 아이처럼 신나서는 몇 개 고르더라고요. 근데 뭐 비싼 건 아니었어요. 어묵탕이랑 맥주 2캔, 핫바 하나를 골라서는 같이 먹자고 하는데 이상하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미쳤었다 싶어요. 제멋대로인 여자한테 그렇게 빠져서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하자고 하니 좋다고 하길래 그러면 이제 너희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자고 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편의점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그거? 거짓말인데? 뭐? 왜? 내가 편의점 사장 딸인 줄 알고 결혼하자고 한 거였어?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왜 직장에 안 다니고 편의점에서 일을 해? 나는 부모님 사업이라 물려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지. 직장 다니기 싫어. 그냥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인데
제 여자친구다운 대답이다 싶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나 싶다가도 그냥 내 몸 하나 고생해서 이 여자를 먹여 살리는 거면 자신은 있었어요. 물론 결혼하려고 보니 여자친구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간 돈을 좀 모아서 전셋집 정도는 구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결혼 자금도 제가 다 댔죠. 그래도 여자친구도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이 애잔했어요. 사실상 그 사람도 고아나 다름없다는 얘기잖아요. 좀 골치 아프고 멋대로긴 해도 어차피 나나 저나 서로밖에 없으니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줬고 그 사이 아내는 예쁜 딸을 낳아줬어요. 딸이 태어난 뒤로는 밤샘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일 끝나면 딸 볼 생각에 집으로 곧장 달려가면 아내가 타박할 때도 있었어요. 자기 발냄새 발부터 닦아. 아, 미안. 종일 뛰어다녔으니 발냄새가 좀 심하긴 했죠. 그래도 신혼 때는 그마저도 귀엽다고 해주더니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제 운동화를 밖에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출근할 때마다 못내 섭섭했지만 제 나름 발냄새 없애는 스프레이도 사고 아내와 아이에게 뭐든 다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러 결혼 10주년이 됐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솔직히 아내랑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없는 형편에도 때 되면 받고 싶은 게 항상 있는 여자였고 제 밥 반찬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 네일 아트 하는 게 더 재밌는 여자였으니까요. 종일 일을 하고 와도 밥 한 번 차려져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좋았어요. 그냥 즉석밥에 통조림 먹어도 기뻤어요. 내 식구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물론 가끔은 걱정이 됐죠. 그래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여보, 애 밥은 잘 챙겨 먹이는 거지? 여보, 자기가 늘 늦게 오고 보통 다 먹고 오니까 내가 안 챙기는 거지. 우리 딸은 당연히 챙기지. 그러나 냉장고는 늘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나름 생활비도 넉넉하게 가져다 줬는데 그 돈으로는 뭘 하는 건지 냉장고 한 번을 제대로 채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내는 또 그랬어요. 나는 그때그때 사서 해먹이는 사람이야. 재료 많아봤자 썩히기만 할 거 아니야. 그러나 아이가 크면서 아내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빠, 나 배달 음식 먹기 싫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내가 늘 배달 음식만 시켜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냉장고가 왜 늘 텅 비어 있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먹는 즉석밥과 통조림도 제가 편의점에 들러서 사가는 거였거든요. 그 사실을 안 뒤 아내와 크게 싸웠어요. 저는 당분간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아내가 사흘도 못 견디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게 1년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10주년을 맞은 건 기적이었죠. 일을 시작한 뒤 거의 처음으로 일을 빨리 마치고 10주년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불도 하나 안 켜놓고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겁니다. 여보, 뭐해? 그런데 아내의 앞에 웬 우편물이 뜯긴 채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게 뭔데 그래?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가가서 보니 제 건강검진 결과지더라고요. 아, 이게 왔어? 근데 왜? 혹시 나 뭐가 안 좋아? 당신 암이래. 어?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으래. 그제 아내가 왜 그러고 있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보, 많이 놀랐구나. 사실 위가 자꾸 쓰리고 안 좋긴 했는데 요즘은 치료받고 수술하면 또 잘 살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수술 전까지는 일도 열심히 해서 당신이랑 우리 딸 부족하지 않게 생활비도 벌어놓고. 지금 생활비가 문제야? 아내가 제 걱정을 해주는 것 같아 내심 감동이었어요. 그래도 난 일할 거야. 수술 받고 나서도 바로 일할 거고 치료는 통원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다 안 나으면 걱정하지 말래도. 내가 지금 걱정을 안 하게 생겼어? 수술비도 보통 드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어? 아니, 모아둔 돈도 한 푼 없는데 암이라니. 당신 정말 내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아내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순식간에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당신, 내가 아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 걱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물론 걱정되지. 내 인생이. 아니, 나 먹여 살린다고 약속하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면 내가 왜 고아의 번듯한 직업 하나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어?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싫어. 뭐? 남편이 암 환자인 거 싫다고. 내가 뒷바라지 해야 하는 것도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돼? 결혼하고 10년을 뼈가 빠지게 일해 먹여 살렸는데 아내는 암에 걸린 환자랑은 못 산다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는 이유는 이랬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남자 만날 거야. 그러더니 다음날 사라졌더라고요. 자기가 산 좋은 물건들만 전부 들고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바꿔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는 딸을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부터 옮겼어요. 버스 운전기사를 지원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했더라고요. 저는 버스를 운전하며 홀로 딸을 키우기 시작했고 병원도 다녔습니다. 암은 맞는데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일도 하고 딸도 양육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버스를 운행하는데 딸이 제 버스에 타더라고요. 아빠. 우리 딸 집에 가려고? 응. 아빠를 만나다니 완전 기쁘다. 딸은 다행히도 엄마가 없는 상황에 잘 적응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침마다 밥을 해줬더니 오히려 좋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라고 종종 엄마에게서 연락이 있냐 묻긴 했지만 일이 바쁜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딸에게는 엄마가 일을 하려고 멀리 갔다고 둘러댔거든요. 갑자기 가야 해서 우리 딸한테도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마치 아내와 연락이 되는 것처럼 굴었더니 그 말을 또 믿더라고요. 시간에 맞춰 운행해야 하는 입장에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여러 대의 벤츠 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러더니 제 버스를 둘러싸지 않겠어요? 너무 놀라서 버스 문을 굳게 닫고 있자 양복 입은 사람 중 하나가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문 열어주세요.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자니 앞이 막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딸도 놀라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저 아저씨들 누구야? 글쎄. 아빠도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 그런데 밖에 있던 그 남자들이 사방에서 저를 보면서 문을 열라고 난리인 겁니다. 아이고 참, 환장하겠네. 아빠, 왜? 딸, 어떡하지? 저 아저씨들 때문에 여길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그럼 여기 탄 사람들은 어떡해? 다 갈 데가 있잖아. 시간만 끈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제야 아차 싶어 운전석 창문만 살짝 연 뒤 밖에서 버스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버스 운행을 방해하면 다른 승객들은 어쩌라고요?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대뜸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회장님이라뇨?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이봐요. 사람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나한테는 나를 찾을 만한 회장님이 없어요. 계십니다. 젊은 시절 모습이 기사님과 아주 똑같은 분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제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부터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분 성함이... 그 사람이 나를 찾는다던 회장님의 성함을 알려주는데 결국 버스 앞문과 뒷문을 모두 열 수밖에 없었어요. 승객 여러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행을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일단 딸의 손을 잡았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그 승객들을 향해 저한테 말을 걸던 그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겁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버스에 타신 분들은 버스 회사에 연락하시면 오늘 사용하신 비용과 시간적인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게 조처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버스로 뚜벅뚜벅 올라와서는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저희랑 같이 가시죠. 손님들께 보상하겠다니 진심이에요? 회장님께서 이미 다 버스 회사 측에 연락해 두셨습니다. 예? 아드님이 버스 기사인 걸 알고 많이 우셨습니다. 울어요? 예. 재밌는 분이네요. 울다니. 울 자격이나 있나?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도 버스 운행까지 못하게 된 마당에 얼굴은 봐야겠더라고요. 그럼 이 버스는 버스 회사에서 와서 처리할 겁니다. 제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자 우리 딸한테도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함께 가시죠. 그러면서 딸에게까지 정중하게 말하자 딸이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들의 안내를 받아 검은 승용차에 타니 딸이 은근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무서워. 괜찮아. 무서운 상황은 아닐 거야. 아빠, 혹시 빚쟁이한테 잡혀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랑 닮은 사람이라면 딱 한 명이야. 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매일같이 저에게 목말을 태워주던 사람. 그때마다 아빠랑 아들이 똑 닮았네 하는 소리를 듣던 사람을요. 생각하니 그냥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딸이 보더니 또 물었어요. 아빠, 왜 한숨 쉬어? 그냥. 딸의 손을 잡은 채 차가 선 곳에서 내리니 저택 같은 집 주차장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직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저와 딸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흡사 궁궐처럼 보이는 집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 깊숙한 곳에 양문으로 된 큰 방이 나오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어디죠? 회장님의 한국 저택입니다.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직원은 저랑 딸만 안으로 들여보냈을 뿐 따라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두워서 그런지 처음엔 안이 딱 보이진 않더라고요. 딸이 무서워해서 안아주니 딸이 제 귀에 대고 소곤거리더라고요. 아빠, 무슨 오즈의 마법사 같아. 어? 아빠 오즈의 마법사 몰라? 저 커튼 친 벽에서 커다란 얼굴이 튀어나올 것 같아.
딸이 무슨 소린지 모를 소리를 열심히 했지만 저는 온통 긴장 상태였어요. 딸이 말한 커튼 쳐진 벽 쪽으로 다가갔을 때였죠. 왔니? 갑자기 노쇠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딸이 제 목을 끌어안았어요. 아빠, 진짜 저 안에 마법사가 있나 봐. 쉿. 저는 흥분한 딸을 진정시키랴 아무래도 커튼 안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랴 혼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아이도 같이 왔니? 네 딸? 저는 커튼을 젖혔고 커튼 뒤는 딸의 상상과 같은 벽이 아니라 침실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침대 위에 아주 오래전의 기억으로 어렴풋이 남아있는 한 남자가 보였죠. 아버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니? 네. 근데 왜 찾지 않았어? 집을 나간 건 아버지 아니었어요? 엄마가 그러든? 아니요.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일단 어릴 때는요. 일단 어릴 때라니. 더 커서는 엄마랑 대화할 기회조차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거든요. 아버지가 몸을 일으켜 앉으시더라고요. 마주보니 더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제 아버지였어요. 고아원이라고? 아니, 대체 왜... 살기 어려워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고아원에 버리고는 더는 연락이 없으셨어요.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렇지 고아원이라니. 말도 안 돼. 나한테 양육비 같은 건 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저는 일단 딸에게 말했어요. 딸,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할아버지? 아빠야. 안녕하세요. 딸이 눈치를 보며 인사하자 아버지가 우리 딸을 향해 손을 내미셨어요. 아가, 이리 와볼래? 딸은 잠깐 망설이며 저를 봤지만 곧 자기 할아버지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딸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보니 신기하구나. 일단 얘 좀 봐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버지랑 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딸의 머리를 쓰다듬던 아버지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고 조금 뒤 방 안으로 웬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회장님, 제가 아가씨를 모시고 있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우리 집안일을 봐주는 사람이야. 잠깐 맡기자. 저는 딸을 부탁한 뒤 아버지의 침대맡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왜 찾으신 거고요? 늘 찾고 싶었어. 내 염치가 없어서 못 찾았지. 찾았다가는 네 엄마가 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어. 아마 내가 널 볼 수 있는 건 인생 마지막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내 마지막이 너무 빨리 왔구나. 네? 내가 좀 많이 아파. 오래 못 산다는구나.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이제라도 찾고 싶었어. 네 엄마가 날 가만두지 않더라도 꼭 한 번은 보고 싶었다. 물론 내가 사람이라면 널 찾으면 안 되지. 원래 하던 대로 네 거취만 알아내서 재산만 상속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야. 근데 갈 때가 되니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절면피처럼 굴자 싶더라고. 집은 왜 나가셨던 건데요? 두 분이 크게 싸우신 뒤로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는 것만 알아요. 네 엄마는
어떻게 살았니? 그냥 사셨죠. 어느 날부터는 안 하던 화장도 하고 밤늦게 집에 오고 그러다가 결국 저를 고아원에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늦게 널 찾았구나. 대체 왜 나가셨던 건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염치가 없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바람을 피웠어. 예? 내가 잘못한 거야. 그때 내가 일하던 곳에 있던 아가씨였는데 회식하고 큰 실수를 했어. 그런데 그걸 네 엄마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크게 싸우셨던 거예요? 응. 그 친구가 엄마를 찾아갔더라고. 나는 이제 자기랑 살 거니까 널 데리고 빠져달라고 했대. 그럼 깊은 사이셨던 거 아니에요? 난 몰랐는데 그 친구가 날 좋아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회식 때 내가 술에 취한 일까 이때다 싶어서 달려들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변명이 되지 않는 건 알아. 실수한 건 맞으니까. 그럼 엄마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네 엄마는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저 내가 실수한 것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 집을 나간 후에도 연락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여러 번 빌었어. 그런데 끝내 모른 척하더라.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살던 집에서도 사라진 거야. 엄마랑 저랑 낡은 반지하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살던 집 맞아요? 반지하라니? 아니야. 내가 너희 엄마한테 용서를 빌 때만 해도 같이 살던 집에 살고 있었어. 아마 그 집을 팔아서 옮겼던 모양이구나. 하지만 반지하라니 이해가 안 되는 걸. 내가 집을 나오면서 그 집을 네 엄마 명의로 바꿔주었어. 그 집을 팔았다면 돈이 꽤 나왔을 텐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의아한 거 투성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곰팡이가 잔뜩 쓴 반지하 벽지가 지금도 생각났는데. 너희 엄마는 자존심이 전부인 사람이었어. 어쩌면 너로 인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방황했던 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그렇지. 어린 너를 데리고 반지하 집에 살다니. 그것도 모자라. 널 고아원에 버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구나. 혹시 저 찾으면서 엄마는 못 찾으셨어요? 이혼한 뒤로는 본 적이 없으니까. 각서까지 썼거든. 2번 다시 너를 찾지 않겠다고. 이혼에 합의하신 게 언제인데요? 집 나가고 몇 년 뒤에. 처음엔 내가 이혼 안 하겠다고 버텼으니까. 제가 고아원에 간 게 7살 때였어요. 뭐? 네 엄마랑 이혼한 건 네가 8살 되던 해였는데. 그럼 엄마는 저를 버리고 아버지랑 이혼까지 했던 거네요. 전혀 몰랐어. 네 엄마가 무턱대고 연락이 와서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고 했으니까. 2번 다시 널 볼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말라고 했거든. 그게 나한테 주는 벌이라면서. 설마 그 벌을 완벽하게 주기 위해서 저를 버리셨던 걸까요?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제가 아빠를 너무 닮은 자식이라 그러셨을 수도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정말... 네 엄마 소식은 대충 알고는 있었어. 네? 엄마 소식을 아신다고요? 아니까 널 고아원에 버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지.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재혼했다고 들었다. 양평 쪽에서 화원하면서 산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그건 내가 조사해서 알게 된 건 아니고 고향 친구가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연락이 와서는 네 마누라가 바람이 난 거냐, 둘이 이혼한 거냐 묻길래 이혼했다고 했지. 하지만 거기에 네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구나.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의 소식에 멍해지더라고요. 아버지는 저에게 연신 사과하셨어요. 결국 어른들 싸움에 너만 상처받았구나. 다 알고 나니 상처가 되긴 하네요. 사실 저는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줄만 알았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모르는 다른 빚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글쎄다. 네 엄마가 나쁜 습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 내가 집 나간 뒤로는 화장이 짙어졌다고 했나? 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왜요? 제 남자가 생겼던 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반지하로 이사가서 나한테는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척 보여주고 자기는 새 출발할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싶다. 날 닮은 너를 데리고 살긴 싫었던 거겠지. 그럼 아버지한테 보내는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워서라도 그렇게는 안 했겠지. 이혼 도장 찍으라고 연락 왔을 때도 난 여러 번 붙잡았었어. 나 그 여자랑 아예 안 만난다. 직장도 관뒀다. 근데 아예 듣질 않더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먼저 바람이 났던 건지 궁금해지네요. 어?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버지도 당황하신 듯 했으나 곧 아니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 때문에 비뚤어졌을 거야. 다른 삶을 살고 싶었겠지. 내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서 꿇어야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이런 게 무슨 소용이라고요. 왜 소용이 없어? 내가 네 인생을 망쳤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저를 찾기라도 하셨잖아요. 엄마는 저를 찾아온 적도 없으세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내내 어쩌면 하는 심정으로 늘 고아원 담장 밖을 쳐다봤어요. 그러나 한 번도 없으셨죠. 저를 고아원에 버린 뒤 엄마는 아버지랑 이혼하고 새 남자랑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가난한 엄마가 고생했을 생각에 많이 울었는데 오죽했으면 나를 버렸을까.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지. 그러면서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내 가정도 꾸려서 나중에라도 엄마가 돌아오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엄마 손에서는 못 걷지만 나 이렇게 잘 살았다. 그러니 죄책감 느끼지 마시라고요. 우리 아들 참 착하구나. 그럼 뭐예요?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는데 이미 저도 다 잊고 잘 살고 계셨다니 이걸 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앞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누군가에게 신세한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앞이라고 저도 모르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구나.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아쉬운 소리를 해봐요. 아쉬운 소리 할 데가 없었는데 아버지 앞이라 그런가? 왜 자꾸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도 돼. 마음껏 해. 내가 다 듣고 내가 다 빌게. 진짜 외로웠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 가정도 꾸리고 싶고 번듯하게 잘 살고 싶은데 와이프도 제가 암이라고 떠났어요. 뭐? 순간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암? 네, 치료받고 있어요. 버스 운전하고 있었잖아. 근데 치료를 어떻게 받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요. 통원치료 병행하고 있어요. 아니지, 이런. 그러면 안 되지. 암은 무조건 잘 쉬고 잘 먹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혼자 딸 키워야 하는데 일은 해야죠. 지난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번 돈은 집 나간 와이프가 다 썼어요.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있다더니 역시나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연애 때도 연애하기 전에도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니지. 왜 그딴 여자랑 결혼했어? 제가 사랑이 고팠나 봐요. 나 좋다고 하니까 외면이 안 되더라고요. 이혼은 한 거야? 아직이요. 이제 하려고요. 자꾸 하자고 연락은 오는데 제가 계속 피했거든요. 집은 벌써 나갔어요. 얼른 진행해. 내가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그리고 넌 치료에만 전념하자. 아버지도 아프신데 죄송해요. 그런 소리 마라. 내가 널 더 진지게 만났어야 했어.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는 건데. 저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 아까는 많이 놀랐지? 아버지가 거실로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나가자. 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거실로 나갔고 나가보니 딸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집사라는 분이 벌떡 일어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아직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하셔서 먼저 먹였어요. 아이들은 배고픈 걸 못 참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없이 오느라. 잘했어. 맛있는 걸로 주지. 최대한 차리긴 했는데 두 분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딸까지 데리고 가서 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정말이지 감회가 새로웠어요. 식사를 마치자 집사님이 저랑 딸을 방으로 안내하시더라고요. 급한 대로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침대 옆에 아가씨 침대도 두는데 혹시 아가씨가 따로 잘 수 있나요? 예. 집에서는 이제 혼자 자긴 하는데. 그러면 바로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까지 수고 많으시네요. 회장님께서 댁에서 필요하신 물건 있으면 저희더러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혹시 가져올 물건이 있을까요? 아, 제가 먹던 약이 있는데.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참. 집이 누추해서요. 아유,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죠. 저도 참 가난한 삶이었는데 회장님 모신 덕에 넉넉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 있어주시면 되죠. 회장님께서 아드님을 찾으신 뒤 많이 우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늘 애틋해 하셨거든요. 어머님과 이혼하신 뒤 미국으로 가셨고 미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하셨어요. 혹시 재혼은 안 하셨나요? 하자는 사람들은 많았죠. 전부 거절하셨지만요. 왜요? 이렇게 잘 사셨다면 다시 좋은 가정을 꾸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죄책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혼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 보니 더요. 집사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네요.
회장님이 참 순수하시거든요. 제 앞에서 그런 말을 넋두리처럼 하시길래 당부드렸어요. 부디 그런 말씀은 제 앞에서만 하시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회장님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더니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믿으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회장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사람 된 도리로 입은 못 엽니다. 저는 집사님과 마주보며 웃었어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아프실 때도 우리 아버지가 모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덕분에 두 분 다 편히 지내다가 가셨다며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버지께 평생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잘 살아오신 것 같네요. 하지만 혼인생활 중에 실수하신 것은 아주 큰 과오죠. 집사님, 아주 냉정하시네요. 좀 그런가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회장님을 모셨더니 좀 버릇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집사님이 저랑 비슷한 또래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식 같아서 더 그러셨나 봐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으로 취업했다가 회장님을 뵙게 됐어요. 집이 워낙 가난해서 집안을 먹여 살려보겠다고 무모한 도전을 한 건데 덕분에 고생 좀 많이 했죠. 한국에선 영어를 좀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가보니 실전 영어는 또 다르더라고요. 회장님께서 그런 저를 많이 혼내셨는데 그러면서도 해고를 안 하셨어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처음엔 무섭더라고요. 차라리 잘나주면 한국에 돌아가기라도 할 텐데 제가 잘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집사님께 제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흥미롭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는 아버지와 변호사도 함께였죠. 변호사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아내도 웬 아주머니를 모시고 나왔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셔? 변호사? 우리 엄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시골에서 농사 지으셔. 두 분 다. 뭐? 그냥 말 안 했어. 서울 올라오면서 연락 끊고 살기도 했고. 괜히 우리 친정 알았다가는 내가 도망치고 싶을 때 당신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은 나랑 결혼하면서도 언제고 헤어질 수 있다고 했다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이 뭐 족쇄인 시대도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부모님까지는 공개 안 했어. 그게 공정한 것 같아서. 당신은 나의 부모가 없었잖아. 그러니 나만 알려줄 순 없지?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화가 치밀던 그때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들, 몸 생각해야지. 예, 아버지. 순간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들이라니? 당신이 아버지가 어딨어? 나는 당신처럼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닌데 고아원에 버려지긴 했지만 엄마 아빠가 없는 건 아니었어. 뭐야? 그럼 당신도 나 속인 거네. 속인 건 아니지. 고아원에 버려진 것도 맞고 부모님과 연락이 안 돼서 알려주지 못한 것뿐이니까. 뭐야? 난 또 진짜 고아인 줄 알았네? 근데 아버지가 돈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곧 전처가 될 사람에게 아버지의 재력 같은 건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놓고 본인의 재력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좀 살긴 합니다만 이제 내 아들 아내도 아니니 뭘 어디까지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네. 순간 아내가 가면을 바꿔 끼우기라도 하듯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어머, 아버님, 제가 몰랐어요. 남편이 아버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아버님 같은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이혼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혼 생각이 없어지기라도 한 거니? 우리 아들 여전히 암 치료받고 있는데 네가 그랬다며. 암 걸린 환자랑 못 산다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다른 남자 만날 거라고. 아내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님, 그건 저도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남편이 암까지 걸리니까 사는 게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역시 아버님은 저를 이해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아들이랑 계속 살겠다고? 그러자 아내가 난처한 얼굴로 자기 엄마를 보더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이 나섰어요. 아유, 그건 좀 어렵겠죠. 이미 갈라서기로 한 건데. 근데 위자료는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자리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 같이 살던 집은 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도 받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박하사돈께서 재력이 있다고 하시니 알아서 주시겠죠?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제 왜 모르실까요? 부부가 산 지 10년이 넘었으면 재산은 당연히 반반 아닙니까? 뭐 그러시죠. 애들이 갖고 있던 재산은 그렇게 나눠도 무방하겠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장가갈 때 한 전셋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데 그 집 전세 자금 반으로 나누고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박하사돈. 우리 딸이 되게 가난하다든가 살면서 한 고생이 있는데 그 정도만 받고 나가라고요? 남편 아프다고 버리고 나간 아내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버리고 나갔죠. 아픈 남편은 나 몰라라. 지금도 그 남편이 어떻게 살면서 자식을 돌보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 보이는군요. 이 정도라면 재산을 반으로 떼주는 것도 큰 선심 아닙니까? 상호간의 합의도 없이 집을 나간 것도 큰 문제고요. 아이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어요. 지금도 엄마가 멀리 일하러 간 줄 알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아내도 장모님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부가 가진 재산의 반을 주기로 하고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나와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지의 고급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아내가 달려 나오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 정말 가빠 아버지라도 만난 거야? 혹시 나 속였던 거야? 내가 이럴까봐 내가 어떻게 나오나 시험한 거냐고. 억지 부리지 마. 우리 결혼 생활에서 내가 당신을 속인 건 아무것도 없어. 말도 안 돼. 속인 거 맞잖아. 그게 아니면 이게 말이 돼? 당신 끝까지 우리 딸 소식은 궁금하지도 않아? 뭐? 아니, 지금 걔가 문제야? 걔는 부자 할아버지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 문제는 나지. 당신 하나 믿고 결혼해서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명품 사고 갖고 싶은 건 혼자 다 가졌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해? 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애한테는 늘 남의 옷 얻어 입히고 내 속옷 한 벌도 내가 준 생활비를 사다 준 적이 없으면서 재산의 반마저 가져갔으면 손해본 건 아니잖아?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돈 다 가져다 주면 알아서 적금도 들겠다고 했었지? 근데 당신 나가고 보니 적금 한 번 든 적이 없더라. 다 쇼핑하는 데만 쓰고 애는 늘 배달 음식 먹이고. 그거 들켜서 결국 밥 했잖아. 한지 1년도 안 돼서 내가 암 걸렸다고 하니까 옳다고 나고 집을 나갔지. 그럼 이 정도면 나도 예의는 다 차린 거 아니야?
내가 네 자식 낳아줬잖아. 그 아이 너한테 딸 낳아줬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해주는 거야? 우리 딸 없었으면 넌 얄짤 없었어. 뭐?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난 건강해져서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앞으로도 딱 오늘만큼만 우리 딸한테 무심해주라. 우리 딸 잘 산다고 숟가락 얹을 생각일랑 말고. 마지막 말을 하고 아버지 차에 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잘했어. 너 절대 손해 안 봤어. 하늘이 너 착하게 산 거 다 알고 이제부터 다 보상해 주실 거다. 건강해질 거야. 내가 너만큼은 그렇게 만들고 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낯선 동네로 가더라고요.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창밖을 보실 뿐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조금 뒤 차가 서더라고요. 저 앞으로 소박한 주택이 하나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낯이 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엄마. 저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버지도 말리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차 밖에 서서 보고 있자 엄마도 인기척을 느끼신 건지 상추를 따다 말고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햇빛 때문인지 인상을 쓰며 돌아보시는데 제가 알던 엄마와는 인상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도 많이 지고 인상 쓴 모습이 매서워 보이더라고요. 조금 뒤 저는 조용히 차에 다시 탔습니다. 아버지가 의아하다는 듯 물으시더라고요. 왜? 가보지 않고. 일부러 여기로 오신 거예요? 너 찾은 뒤에 한번 알아봤어. 지금은 혼자라고 하더라. 재혼했던 남편은 먼저 간 모양이야. 시장에서 나물 팔면서 사나 봐. 아, 아버지는 엄마 보는 거 괜찮으세요? 나한테는 늘 미안한 사람이지. 그래도 그때 내가 살던 집이랑 그때까지 모았던 현금이랑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까지 다 줬거든. 난 그걸로 널 키웠을 줄 알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었는데 그 돈으로 새 남자랑 화원 차려서 나름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으니 이 정도만 하려고. 남은 몫은 네 자유지 뭐. 너한테는 낳아준 엄마니까. 가는 길에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미국으로 다시 가신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내 주치의가 거기에 있어서 말이야. 너도 결정했니? 네. 저도 아버지 따라갈래요. 순간 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심이야? 네. 우리 딸이랑 다 같이 가요. 저는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손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지금 저는 건강을 되찾았고 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100억을 상속해 주셨고 사시던 미국 집도 물려주셨어요.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한 이곳에서 저 또한 딸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 위해 착실히 살고 있습니다. 딸은 이제 좀 커서 엄마와 제가 이혼한 것도 알고요. 잘 받아들이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 곁을 지켜준 집사님을 엄마처럼 의지하더라고요. 집사님과 함께 딸을 키우면서 이런 게 진짜 가족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를 보는 슬픔도 같이 느끼고 지금은 또 같이 먹고 웃으며 우리 딸이 크는 걸 봐요. 어쩌면 아버지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 아닌가 생각하며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이 자꾸 언제 재혼할 거냐고 묻는데 딸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겨우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네요. 딸도 대학에 갔고 이제 남은 시간은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인연과 함께 살게 될 것 같습니다.